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설렘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자,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헨리 8세라는 사람과 엠블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세 번째는 측천무후라는 여자에 대한 어떤 설렘,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죠. 근데 그 2세라는 얘기는 그 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영국이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를 세상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대제국으로 길러내는데 정말로 기여를 많이 했던 게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헨리 8세와 그리고 엠블린이라고 하는 사람. 헨리 8세는 부인이 많은 걸로 유명해요. 결혼을 6번이나 하셨어요. 네. 굉장히 놀라시는군요. 근데 이게 결혼을 6번이나 했다고 해서 이분이 바람둥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분은 부인이 많았을 뿐이지 옛날에 왕들이 갖고 있었던 애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분은 결혼에 굉장히 집착했던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왜 결혼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결국은 왕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영국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프랑스와의 긴 전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는 30년 동안 또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여요. 그리고 나서 이 내전 끝에 왕조를 맡는 게 헨리 7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헨리 8세예요. 그러니까 130년도 넘는 너무나 긴 내전 끝에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세우고 자기한테 물려준 지 이제 고작 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데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애인한테서 낳은 아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너무나 신성한 자리고 신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서자는 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식 부인한테서 태어난 사람이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가 본인이 생각해낸 건 이런 겁니다. 이 결혼이 저주받은 결혼이다. 사랑이 없는 결혼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다. 왜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냐 하면 원래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자기의 와이프는 형하고 약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형 이름은 아서인데 아서와 캐서린이 약혼을 해서 사실은 결혼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형이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스페인의 공주였기 때문에 영국에는 필요했어요. 스페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잘 설득한 겁니다. 형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적인 관계는 없었으니까 내가 이미 교황한테 허락도 다 맡았어. 너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해요. 고민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엠블린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헨리 8세는 그녀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설렜어요. 왜? 그녀는 외모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매력으로 승부를 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Breathe. Anne Boleyn. 그리고 헨리 8세가 연애를 하자고 하니까 나는 연애는 싫고 나는 결혼을 하고 싶고 나는 내 순결을 사랑하는 남편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왕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녀한테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녀가 약속합니다. 나랑 결혼하면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그래서 아들을 갖겠다라는 열망 그리고 그녀에 대한 사랑 그게 합쳐져서 결혼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자기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서 성스러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하느님의 대리인인 교황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교황청에다가 민원을 넣죠. 저 이분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돼.
왜 안 되냐? 캐서린이 스페인의 공주였다고요. 근데 이 스페인의 그 당시의 왕이 카를로스 혹은 카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칼 5세는 캐서린의 조카예요. 그가 그 당시 유럽의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카를 입장에서는 자기 고모가 이혼당하는 꼴을 볼 수가 없죠. 로마 교황은 카를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헨리 8세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립니다. 교황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을 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교황의 말을 들어야 돼? 그냥 독립해서 법에 의해서, 그리고 신학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나는 그러면 정당하게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결국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이 오래 갔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아세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오래 안 갔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네요. 오래 안 갔습니다. 왜 그렇죠? 헨리 8세는 물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 결혼에는 아들을 낳겠다는 거. 아들을 왜 낳아야 되죠? 강력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엠블린이 딸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왕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딸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로 비극이죠. 결국 헨리 8세는 세 번째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사실은 제거해요. 그냥 바람을 피웠다. 간통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런던탑이라는 곳입니다. 타워 오브 런던이라는 곳은 원래 요새로 지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감옥으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두고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그녀의 아름다운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워 오브 런던에 가보면 이렇게 벽에 같은 게 있죠. 쿠션. 저게 바로 이렇게 목을 누이는 곳이에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 목을 누일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왕족이거나 정말로 중요한 사람만 저기에 목이 누이는 거지, 대부분은 시장판에서 목이 그냥 처참하게 달아납니다. 어쨌든 왕비에 대한 최후의 예우는 이거였죠. 근데 역사라는 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겁니다. 헨리 8세가 원했던 건 뭐죠? 정말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후계자였어요. 근데 딸을 낳았다는 죄 때문에 엠블린은 목이 달아납니다. 근데 그 딸이 그가 꿈꿨던 그 위대한 대영 제국의 초석을 넣는 정말로 위대한 군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럼 엠블린은 왜 죽었죠? 네,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파라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어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파라오는 인간이 아니에요. 곧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인 겁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생애 2명의 남자를 좌지우지 혹은 사랑에 빠지고 그들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카이사르.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초대 황제라고도 할 수 있는 정치 리더로서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을 쥐고 흔듭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이 많이 돼 왔어요. 파라오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어요. 문제는 그가 신이라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도. 그러면 신은 누구랑 결혼할 수 있죠? 신이 인간이랑 결혼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신은 신이랑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누구죠? 자기 핏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남매가 결혼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입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라고 하는 아이도 자기 남동생이에요. 근데 남동생하고 누나 사이가 정말로 안 좋았던 거예요. 결국은 권력을 놓고 두 사람이 싸웠고 남동생이 이겨서 누나는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 한밤중에 그녀가 측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카페트에 돌돌 말려서 마치 물건인 것처럼 성으로 들어오고 미로를 통해서 카이사르 앞에 딱 도착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카펫을 쫙 풀으니까 카펫이 대굴대굴 굴러가서 그 끝에 매력적인 클레오파트라가 딱 나타나면서 내가 클레오파트라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얘기가 좀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 남동생을 제거하고 그녀에게 전 이집트의 지배를 맡깁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이렇게 아이도 낳죠.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카이사르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냉철한 리더였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한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알지만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이 아이의 평생 삶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후계 구도와 맞물려서 정말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카이사르가 뜻하지 않게 기원전 44년에 암살되죠. 반대파에 의해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면서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부관이면서 후계자였던 안토니우스예요. 이 두 사람이 합의하에 제국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힘이 셌던 안토니우스가 동부를 차지하고 어리고 힘이 약한 옥타비아누스가 어쩔 수 없이 서부를 가집니다. 동부에 와서 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왕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상관의 애인이었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사랑에 빠집니다. 어쩌면 그녀의 정략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보고 완전히 설레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에 빠져서 그 둘 사이에 아이들이 여러 태어나요. 그러면서 카이사르가 하지 않았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동부의 대부분의 지역을 너와 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게 안토니우스 땅인가요? 아니요. 로마 공화국 땅입니다. 여전히 로마는 공화국이에요. 근데 그는 마치 왕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거를 빌미 삼아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그 전쟁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가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는 정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사실은 매력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됐느냐? 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살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자살은 정말로 유명한 역사적인 씬이죠.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이집트는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 아시아로 넘어와서 측천무후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정말로 대단하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1911년 신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기 전까지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시황제라고 하는 엠퍼러, 황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든 이래로 1911년까지 황제가 지배하는 국가였어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황제가 존재했는데 유일한 여자 황제가 바로 이 측천무후입니다. 측천무후도 정말로 다양한 설렘과 사랑 속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원래 첫 번째 사랑은 당태종이라는 사람이에요. 당태종은 정관의 치, 정관의 통치기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통치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당나라가 오늘날 중국이 꿈꾸는 제국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 제국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실은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당태종이고요. 마지막은 당현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측천무후가 있어요. 그러나 측천무후는 쏙 빼요. 왜냐하면 여자기 때문에. 이 위대한 당태종의 후궁으로 측천무후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근데 당태종하고는 첫눈에 설레서 반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다가 보면 케미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케미가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둘 다 너무 캐릭터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강한데 어떻게 보면 무측천도 강하다 보니까 이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황제의 후궁은 황제가 죽고 나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구니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궁이던 시절에 얘를 너무 짝사랑했던, 얘만 보면 가슴이 설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종이라고 하는 당태종의 아들입니다. 별거 아닌 왕자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어째어째 해서
황제가 되는 겁니다. 황제가 되고 나니까 옛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사랑에 대한 기억은 설렘과 동시에 그녀가 굉장히 활달하고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녀를 비구니로부터 풀어서 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다시 후궁으로 삼습니다. 고종은 유약하고 순수하고 반면에 이분은 굉장히 강한 거죠. 결국 두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았고 결혼을 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후궁에서 황후가 돼요. 그리고 고종이 몸이 약해서 쓰러져요. 그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황후였던 무측천이 권력을 다 휘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들한테 나라를 맡겨봤더니 애들이 능력이 부족해요. 아들들을 다 내쫓고 본인이 690년부터 705년까지 15년 동안은 직접 황제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황제가 되고 당나라의 전성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설렘을 통해서 역사를 바꿨던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설렘과 많은 사랑이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과 또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